어김없이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토요일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셨는지요? 모르모트의 쳇바퀴 라디오, 저는 모르모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 예상했던 것처럼 벚꽃이 피고 봄이 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우박이 내리고 제가 있는 곳은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져서 이게 뭐지 싶었던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를 어떻게 지내셨나요? 누군가 쥐구멍에 짧은 레터 하나를 놓고 가셨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곡굿 모르모트 요새 뭐 먹고 사는지 먹방 요청. 이 패턴이 저번 방송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이번 주 선곡굿 뭐 로망스 토크 요청 뭐 이거였던가. 아마 AI가 적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뭐 쇼츠나 릴스나 켜면 허구한 똑같은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 됐어요, 좆됐어요 이런 거. 정말 그거 듣기 싫어서 그 특유의 글씨체 같은 게 딱 나오면 바로 쇼츠를 넘기고 이러는데, 뭐 그런 시리즈 수도 없죠. 뭐 리트리버 나와가지고 찹추 찹찹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일본이면 만들 수 있는 파스타 레시피 알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아저씨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너무 다 천편일률적인 것 같아요. 그것처럼 이 사연도 어떤 템플릿이 있어서, 혹은 뭐 클로드 같은 걸로 아예 이 코드를 만들어서 모르모트 방송에 올라오면 대충 이러저런 템플릿으로 사연을 적어서 저런 구글 폼에다가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쥐구멍 레터일 수도 있겠네요. 요즘 그런 밈이 있었잖아요. AI가 어느 정도 발전한 이후에 뭐지 뭐 데드 인터넷 테오렘인가 그런 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인터넷에 올라오는 댓글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인공지능이 만든 것들이고, 사실 인터넷에서 그 리액션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일종의 매트릭스처럼 만들어진 거라고. 그래서 요즘 스레드나 그 인스타 같은 것들 보면 카드 뉴스나 이런 것들 다 똑같아요. 뭐랄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자리에 그냥 다른, 그러니까 똑같은 템플릿에 확률적으로 주사위를 던져서 그럴듯한 말들이 만들어진 그런 내용들이랄까, 모든 게. 물론 이제 그 언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시멘틱과 신텍스가 어느 정도과 내용의 조화를 이루면서 그 폼이라는 게 다 있기 마련이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뭔가 다르다 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AI, 특히나 LLM의 그 눈부신 발전 이후에 나온 그 컨텐츠들과 이전의 컨텐츠들을 비교를 해보면, 옛날에는 그래도 그 어떤 천편일률적인 카드 뉴스들에도 뭔가 그 어설프지만은 제작자의 어떤 노력이나 개성이 드러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좀 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비슷한 것들이 많아졌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뭐 이걸 AI로 만드시든 뭘 하시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내주시면 살아있는 쥐가 답변을 해주는 놀라운 방송, 모르모트의 챗바퀴 라디오입니다. 다시 레터로 돌아가서 선곡굿 모르모트 요새 뭐 먹고 사는지 먹방 요청 이렇게 왔는데요. 저는 뭐 제가 먹고 사는 것은 제가 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기업이 제가 먹는 거를 정해줘요. 어떤 얘기냐면은 매주 마트들이 2주의 할인 품목이라고 하는 것들을 광고합니다. 그러면 산책 겸 마트에 나가서 어떤 광고들이 걸려 있는지 보고 그 중에서 고깃거리 하나, 야채거리 하나, 과자 한 봉지, 빵 하나 이렇게 사와요. 음료수는 따로 잘 안 먹고, 물론 할인하면 살 때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먹거리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먹지 않습니다. 아침은 정해져 있어요. 아침은 그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쿠스쿠스라고 약간 중동 음식점 이런 데 가면은 샐러드 비슷하게 약간 날치알 같은 거 옆에 이렇게 한입거리 비슷하게 놓여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요리하기도 쉽고, 요리도 아니 조리 수준으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데, 오트밀처럼 끓일 필요도 없이 뜨거운 물을 포트에 끓여서 쿠스쿠스 쌀알 같은 파스타랑 물을 1대1 비율로 넣어놓고 휘 저어 놓으면 그걸로 불어요. 그럼 그냥 그거 먹으면 됩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올리브유랑 소금이랑 오레가노랑 이런저런 간을 하고, 그 다음에 야채 같은 것들 집에 있는 거 혹은 과일 같은 거 이것저것 썰어 넣어서 먹는데요. 그러면은 뭐 식사 시간이 준비 포함해서 10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막 허겁지겁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싹싹 이렇게 몇 입 이렇게 앙앙 이렇게 먹으면은, 그러면은 뭐 훌륭한, 그게 만약에 쌀밥이거나 이러면은 탄수화물이 너무 높고
뭐 그래서 별로 영양적으로 좋지 않을 텐데, 근데 쿠스쿠스 그게 뭐 애초에 파스타 재질이라서 단백질 함량이 높은 듀럼밀로 만들어져 있고, 당도, 그러니까 탄수화물, 결국엔 당이죠. 그 카보하이드레이트 비율도 적고 해서 굉장히 건강식인 것 같더라고요. 아침은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저녁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장 볼 때 그 야채 하나 하고 고기류를 하나 산다고 했잖아요. 그게 대부분은 이제 양배추와 소고기 혹은 돼지고기인데, 할인하는 것에 따라서 닭고기도 살 때가 있고, 그것들을 다 큰 냄비에 넣고 토마토 페이스트를 섞어서 일종의 라구 소스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한 1리터 정도를 끓여서 한 500g씩 락앤락통 같은 데다 소분을 하면, 그거를 한 번 먹을 때마다 한 150g 정도 6등분 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그렇게 먹으면 딱 한 6일이 흐르고, 그럼 또 일주일 지나서 마트 가고 뭐 이러는 식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음식이 뭐 캡슐로 나오면 편하겠다느니, 아니면은 뭐 밥 먹는데 뭐 기쁨이 없다느니, 식욕이 없다느니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인간 혹은 쥐 분들은 알겠지만은 꽤 요리를 잘하는, 그 쥐 상위 1%? 거의 뭐 라따뚜이에 근접한 수준의 요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리하라면 이것저것 곧잘 하는데, 근데 혼자 살면서 이런저런 요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저는 굉장히 그거를 즐기기는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서, 뭐 야채 몇 개 썰고 장 봐서 이것저것 끓이고 볶고 하다 보면은 사실 1시간, 2시간은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안 하고 그냥 매일매일 아침에 쿠스쿠스, 저녁에 그 라구 소스를 베이스로 한 파스타 혹은 리조또, 혹은 그걸로 그냥 물을 붓고 끓이면은 토마토 스프, 이런 식으로 매일 먹습니다. 매일 먹은 지, 뭐, 여기 살면서는 계속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들어서 생긴 그 습관인데, 아침에 그렇게 꾸스꾸스를 먹잖아요. 그렇게 먹는 게 편한 것도 있지만, 불을 안 써도 되니까 편한 것도 있지만은 그 식곤증,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피곤함이 적기 때문이거든요. 탄수화물이 그렇게 없으니까. 근데 요새 생긴 습관이 뭐냐면은 그걸 먹고 뇌가 뭔가 부족한 걸 알아. 그래서 꼭 과자를 먹어요. 아까 장 볼 때 과자가 하나 포함됐잖아요. 과자를 먹는데 과자를 그냥 쌀밥 먹을 거라는 수준으로 먹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프링글스 반 통을 먹는다거나, 그건 뭐 밥이죠 사실은. 뭐 꿀소스 안 먹고 그걸 먹어도 열량이 찰 텐데, 아니면은 어디서 뭐 냉동 초코 케이크 같은 거를 냉장실에 해동해 놓고 한 2, 3일을 먹는다거나, 그거 먹으면은 이제 참을 수 없이 졸려. 그래서 바로 무슨 그 어린이집처럼 누워서 한 30분을 잡니다. 물론 그게 뭐 자괴감이 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내가 헛짓거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먹을 거 먹고 공부할 거 공부하면서 잠깐 쉬는 거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 뭐 딴짓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거죠. 잠을 자는 건. 근데 이제 이럴 거면 그냥 그 아침을 좀 거하게 먹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또 그것도 귀찮고, 뭐 그런 식습관이 요즘 들어 있습니다. 아침 공부 좀 하고 쿠스쿠스 먹고 과자 먹고 잔다. 자고 일어나면 이제 한 12시, 1시. 그러면 이제 오후 일정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들은 뭘 드시고 사시나요? 직장인 분들은 뭐 회사에서 뭐 급식? 회사 식당은 뭐라거나, 회식은 아닐 거 아니야. 회사에서 식사를 드시나, 아니면은 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요즘에 무슨 간헐적 단식이니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니면은 그냥 정말 직장 생활하면서 유일한 즐거움이 오늘은 회사 근처 어디에서 뭘 먹지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그 식사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뭐 먹고 사시는지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쥐구멍에 레터 하나 써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 토요일에도 그 아침에 쿠스쿠스를 먹으면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BTS 복귀 공연을 광화문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먹으면서 할 거 없는데 좀 보자 이랬는데, 마침 그 시간이어서 봤는데 멋있더군요. 여전히들 잘생기고
군대 다녀와서 또 체격도 좋아지고, 그리고 뭔가 아이돌 느낌보다는 퍼포먼스 그룹? 뭐 그게 뭐 같은 의미일 수는 있겠지만, 아이돌이라고 하면 뭔가 뭐 예쁜 모습, 가장 좋은 모습 이런 걸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본인들이 준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다 하는 어떤 그 결의가 좀 있는 것 같은 모습에 1시간을 풀로 다 시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나서 저는 좀 놀라웠던 것은 비판의 목소리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뭐 광화문 앞을 뭐 일개 연예인 그룹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저렇게 막을 수가 있느냐, 뭐 이런 형식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26만이라더니 뭐 얼마 오지도 않았다, 뭐 앞에 사람들 모인 숫자가 너무 적다, 그다음에 음악에 왜 한국 아이돌 그룹인데 한국 가사가 하나도 없냐? 그리고 타이틀곡이 왜 이렇게 무겁고 뭐 진지하고 뭐 이러냐?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반응이 이러면서 찾아보니까 그 팬덤 내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타이틀곡의 문제도 있지만은, 뭐 여기 멤버 중에 한 분, 진이라는 분이 이 앨범 구성에서 빠져 있다느니, 뭐 다른 멤버들이 존중을 안 해준다, 다들 뭐 연예인병에 걸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팬덤 내에서도 그렇고 팬덤 외부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와 대단해, 훌륭했어, 뭐 이런 식의 목소리가 적더라고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싫어할까, 미워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군복무 다 해놓고 온 이 슈퍼 그룹이 뭐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공연을 한다면, 물론 뭐 기대한 것보다 좀 효과가 적게 보였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그것도 뭐 모두가 아다시피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뭐 질서 유지와 관련된 사태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축소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보면 그게 그때 당시에 시민들이 국가의 컨트롤 타워한테 요청했던 바고, 이게 우리가 만든 세계인데 이걸 가지고 누구를 지적할 것이며, 뭐 그런 좀 어처구니 없다 이러면서 BTS 관련 뉴스를 좀 뒤져보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보다 보니까 좋던데요. 이번 앨범도 쭉 들어보니까, 물론 그것이 이제 취향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힘이 들어갔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앨범 전체. 그리고 저는 이전에는 뭐 잘 모르기도 하지만은 정국을 좀 좋아했었는데, 그 카타르 올림픽에서 솔로 무대 한 걸 보고 와 진짜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지민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 금발에 이렇게 날렵하게 춤을 추는 모습이 광화문 공연에서 굉장히 멋졌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클립들을 봐도 굉장히 멋있는 사람, 약간 샤이니의 태민 같은 느낌이랄까? 이런 거 잘못 말하면 뭐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멋있었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지민군을 다시 보게 되는 이런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참 혐오가 일상화되어 있다. 혐오가. 혹은 미워하는 것이. 미워할 대상을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어떤 강박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 사람들이. BTS는 뭐 사실은 세계적 순위에서 보면은 아주 귀여운 일이고, 지금 당장에 어디든 싸움거리를 찾아 나서는 트럼프나 러시아나 인종 문제, 종교 문제, 그 어디를 봐도, 물론 인류사 전체에 걸쳐서 그런 것들이 언제나 있었겠지만, 그래도 와, 이게 해가 갈수록 뭐 완화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도 갈등이 있어 왔지만 그래도 국제기구라든지 뭐 세계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전혀 없구나. 그야말로 미사일 몇 대 가지고 있는지, 드론 운영 기술이 있는지, 뭐 이런 걸로 그런 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럴 만한 힘이 있으면은 누군가를 미워해도 되고 싫어해도 되고, 뭐 일주일 만에 미사일을 쏴도 되고 안 쏴도 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니체가 말했다고 생각했던 구절인데요. 저는 이거를 분명히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읽었던 것 같은데, 요번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구절이 있었던 것 같아 하면서 찾아보니까 그 구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런 구절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 구절이 뭐냐면은 미워할 줄 모르는 자는 사랑할 수도 없다. 뭐 이런 뉘앙스의 글이었습니다. 이거를 좀 찾아보려고 뭐 구글링도 해보고 AI 모델 몇 개한테 물어도 보고 했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루시네이션도 안 일으키더라고 이번에는 그냥 그런 거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뭐지 내가 어디서 봤지 이랬는데 어쨌든 뭐 그 말에 그 출처가 니체가 아니라는 건 둘째 쳐도 다른 데서 하나 찾은 거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고 이런 어떤 혐오에 혹은 미워하는 이런 현상들을 볼 때마다 그 구절을 떠올립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미워하는 것은 저만큼의 어떤 무언가를 사랑할 힘 혹은 무언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럴 거야 라는 거죠. 그거에 적어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저한테 누군가가 너 지금 알파 센타우리 별에 있는 C475 행성이 백색 외성으로 바뀔 건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막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흥분하거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택도 없죠. 뭐 어쩌라고 나한테. 나 지금 장 보러 가야 돼. 오늘 세일하는 거 사러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텐데.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야, 뭐 뉴진스가 다니엘까지 껴서 완전체를 복귀한대. 뭐 이러면 와, 진짜 드디어 막 그 돼지가 그만 괴롭히는구나 우리 뉴진스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어떤 관심이 적어도 있어야 감정의 동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관심이라는 것은 뭐 큰 두 축에서 움직이니까 결국에 좋아하냐 싫어하냐 어떤 것을 싫어할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충분히 좋아할 만한 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포텐셜, 그 가능성의 측면에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측면에서는 저렇게 싫어하는 세상이 어떠어떠한 알고리즘에 따르자면 어떠어떠한 역학에 따르자면 분명히 좋은 쪽으로도 갈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니체의 원전을 어디서 나왔지 어디서 나왔지라는 걸 찾아보면서 제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혹은 찾아보면서 관심 있어진 그 애정과 증오 혹은 사랑과 미움에 관한 구절들을 몇 개 가져와 봤어요. 제가 한 9년 전쯤에 그래 그렇게 미움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돌고 도는 관계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논증적으로 이해했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스피노자의 에티카인데요. 그 에티카라는 책이 워낙에 그 정념, 감정하고 관련이 많죠. 왜냐하면은 이 에티카라는 책을 스피노자가 네덜란드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다가 정부가 자꾸 추적해 오니까 숨어서 썼던 글인데 그런데 이 책을 쓰다가 중간에 자기랑 같이 어떤 정부에 반대되는 활동을 했던 동지들이 시청 앞에서 사형을 당했다. 뭐 이런 소식을 듣고 막 그 분노하면서 자기의 어떤 정서, 정념을 어떻게 하면 그 형이상학적 토대에서 컨트롤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정서들을 정당화하고 어떤 정서들이 부당한 것인지 뭐 이런 식의 논의들을 했던 책이죠. 이 에티카라는 게. 그 정념들을 다루면서 이 사랑과 미움, 사랑과 증오의 관계에 대해서 논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티카 3부의 정리 38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랑했던 대상을 미워하기 시작하여 그 사랑이 완전히 소멸된다면 그는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서 그 대상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미움으로 그 대상을 대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사랑이 컸으면 컸을수록 그 미움도 더 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면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왜 그 사람은 몰랐던 사람보다 더 관계가 안 좋을까? 뭐 이런 식의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 구절인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랑했던 대상을 미워하기 시작해서
그 사랑이 완전 소멸된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랑의 총량이 있는데 이를테면 10이라는 총량이 있어서 그 대상을 미워하기 시작해서 그 사랑이 19, 87, 65, 43 이렇게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미워함의 양을 늘린다면, 그러면 그 동일한 원인, 그 미워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 대상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미움으로 그 대상을 대할 것이다. 왜냐면 원래 안 좋아했으면은 마치 알파 센타우리의 어떤 행성이 지금 모르모트한테 영향을 주는 것처럼 어떠한 감정도 없었을 텐데, 그게 뉴트럴했을 텐데,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전에 사랑했던 대상에 대한 감정이 사랑이 소멸돼서 뉴트럴 하더라도, 그런데 그 사랑이 눌린 데에는, 그렇게 사랑이 뉴트럴하게 된 데에는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그 미워함이 전제가 돼 있으니까 더 큰 미움으로, 사랑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미움으로 그 대상을 대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컸으면 컸을수록 그 미움도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증명을 해요. 기하학적 방법론의 영향을 받아서 증명을 합니다. 뭐 이 중간중간에 어떤 뭐 정리 12에 따라서 뭐 정의 10에 따르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다 뺐어요. 그 증명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러느냐? 왜냐하면 스피노자가 말하길, 왜냐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미워하기 시작한다면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보다 그의 더 많은 욕구들이 억압받기 때문이다. 사랑은 곧 기쁨이며 인간은 할 수 있는 한 이를 보존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이는 사랑하는 대상을 현재하는 것으로 관조함으로써,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그 대상에게 기쁨을 줌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노력은 사랑이 클수록 더 크며 사랑하는 대상이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만들려는 노력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미움에 의해 억압받는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은 이 원인으로 인해서도 슬픔을 느끼게 되며 과거의 사랑이 컸을수록 그 슬픔도 더 크다. 즉, 미움의 원인이 된 슬픔 외에도 그가 그 대상을 사랑했다는 사실로부터 또 다른 슬픔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그는 더 큰 슬픔의 감정으로 사랑했던 대상을 바라보게 되며, 이는 곧 그 대상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미움으로 대하게 됨을 의미한다. 과거의 사랑이 컸을수록 그 미움도 더 커지는 것이다. 증명 끝. 아까 제가 했던 얘기들을 좀 길게 쓴 것인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조금만 사랑했으면은, 조금만 미워하면 그냥 그 상태가 뉴트럴하게 되는데, 사랑을 많이 했을수록 그 사랑을 억압하기 위해서는 더 큰 미움이 필요하므로 그만큼 더 큰 슬픔도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아니 저 사람들 뭐 사랑했던 사람들 맞아? 아니면은 야 너 그래도 한때 뭐 같이 했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쟤를 미워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증오 혹은 그 사람의 어떤 미움의 정도는 사실 그 사람을 좋아했던 만큼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진짜 개쓰레기 같은 짓을 해서 이제 엄청 나쁜 놈, 나쁜 년이어가지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헛웃음 나오게 별 관계도 아니었는데 쓰레기 짓을 하려고 하면 그냥 뭐야 쓰레기네 하고 그냥 가겠죠. 그런데 아니, 내가 생각했던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왜 쓰레기지? 라면 거기서 이제 어떤 그때까지 있었던 사랑의 감정을 억누르는 과정에서 그만큼의 미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피노자 에티카 관련해서 저는 에티카는 읽었었지만 이 책은 안 읽었었는데, 근데 이 책에서 제가 니체한테서 봤었다고 생각했던 그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제가 못 찾았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분명히 그런 글귀가 있다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만, 요한 고트프리드 헤어더라고 하는 칸트와도 서간을 주고받았었던 이 양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스피노자의 체계에 대해서 쓴 책, 그러니까 스피노자 체계에 대한 몇 가지 대화라고 하는 이 책에 제가 니체 책에서 봤다고 생각했던 그 구절이 있어요. 미워할 줄 모르는 자는 사랑할 줄도 모른다. 단지 제대로 미워하고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뿐이다. 뭐 이런 식의 구절이 있는데, 아마 이 미움과 사랑의 길한 관계를 스피노자의 책에서 보고 그것을 나름대로 정리한 구절인 것 같아요. 스피노자가 쓰고 헤르더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처럼 이 미움과 사랑과 미움은 항상 그런 어떤 돌고 도는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누군가와 헤어지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정말로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어떤 애정을 갖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BTS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도 그만큼 애정이 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뭐 꼭 BTS에 대한 애정은 아닐 수는 있겠죠. 뭐 국가 질서에 대한 애정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그룹에 대한 애정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꽤 큰 포션이 이 BTS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랑스러워하고 사람들이. 그런데 타이틀곡이 쓰임이 뭐냐, 뭐라는 식으로. 그런데 왜 우리 석진이를 그렇게 그룹에서 막대하냐, 맏형을.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런데 왜 광화문을 막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뭐 떠들썩할 이유도 없고, 떠들썩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그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꼬치꼬치 미워할 일도 없을 테니까요. 차라리 미워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뭐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사랑과 증오의 어떤 기란 관계에 입각해서 보면 아까 말했듯이 결국에 이 포텐셜이 증오나 미움 축에 가 있는 이 포텐셜이 그만큼 사랑의 몫으로 퀀텀 점핑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 구문이 어딨어 이러면서 짜라투스트라를 다시 읽다가 짜라투스트라에 사실은 예전에는 안 보였는데 지금은 다시 보이는, 특히나 이 BTS의 공연을 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봤더니 다시 보인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짜라투스트라 형아가 산 위에 올라가서 살다가 이제 좀 내려가야겠다 하면서 내려오는 그 첫 구절, 그 짜라투스트라 서문의 5번째 파라그라프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짜라투스트라는 그 유명한 그 초인에 반대되는, 위버맨시에 반대되는 말종인간 데어 레스테맨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위버맨시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뭐 한국 사회에 문화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죠. 우리 G 드래곤 형아가 위버맨시라고 하는 앨범을 내기도 했고, 이 위버맨시라고 하는 것은 그 항상 뭔가 변화하고,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꼭 뭐 상승을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뭐 제가 이해하는 그 니체는 그런데, 어떤 항상 더 나아지고 이런 걸 바란다기보다야 자기가 어떤 있는 상태를 뛰어넘는 거죠. 이 뛰어넘는다는 것은 뭐 뛰어넘어서 바닥으로 꼬꾸라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수평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위로 갈 수도 있지만은, 근데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 있는 고인물로 머물지는 않는다. 이런 게 위버맨시의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항상 변화하면서 세상의 여러 가능성들을 다 직접적으로 맞닥뜨려 보는 그런 거죠. 그 반대인 말종인간, The Last Man시라고 하는 것은, 이 최후의 인간은 어떠한 변화를 겪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변화도 바라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묵묵히 고인물처럼 있는 거죠. 이것이 뭐 사고는 안 일으키고 할지라도 니체한테 있어서 이거는 정말로 경멸할 만한 인간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스트맨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아마 그래, 그러니까 레스트라고 하는 게 라스트거든요. 마지막 인간인데, 이게 질적으로 봐서 진짜 아주 말세다, 말세 할 때 그 말종 인간, 정말로 질적으로 낮은 인간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살아서 그렇게 아무 일도 없어서 그냥 꽁꽁 싸매고 살아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인간이야. 그래. 뭐 살아남아서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최후의 인간, 이 말종 인간, 이 데어 레스테 맨쉬를 얘기하는 부분이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서문 5번째 절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자라투스트라는 이제 동굴에서 살고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이제 세상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왜 저러고 살지? 뭐 이런 식의 갸웃갸웃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들에게는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무언가가 있다. 저들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을 뭐라고 부르던가? 교양이라고 부른다. 그것이 저들을 염소치기와 구별해 준다고 한다.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에 대해 경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 그러니 나는 저들의 자존심에 대고 말하리라. 그러니 나는 저들에게 가장 경멸스러운 것에 대해 말하리라. 그것은 바로 최후의 인간이다. 그리하여 짜라투스트라는 군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인간이 자신의 목표를 세울 때가 되었다. 이제 인간이 자신의 가장 높은 희망의 씨앗을 심을 때가 되었다. 그의 땅은 아직 그럴 만큼 충분히 비옥하다. 그러나 이 땅은 언젠가 메마르고 길들여져서 그로부터 더 이상 높은 나무가 자랄 수 없게 될 것이다. 아, 인간이 더 이상 동경의 화살을 인간 너머로 쏘지 않게 될 때가 온다. 그의 활시위가 윙윙거리는 법을 잊어버리게 될 때가 온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아직 자기 안에 혼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안에는 아직 혼돈이 있다. 아, 인간이 더 이상 별을 낳지 못할 때가 온다. 아, 자기 자신을 더 이상 경멸하지 못하는 가장 경멸스러운 인간의 시대가 온다. 보라, 나는 너희에게 최후의 인간을 보여주겠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창조란 무엇인가? 동경이란 무엇인가? 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최후의 인간은 그저 눈을 꿈뻑거릴 뿐이다. 그때 대지는 작아져 있고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작게 만드는 최후의 인간이 깡충깡충 뛴다. 그 종족은 벼룩처럼 근절되지 않는다. 최후의 인간은 가장 오래 산다. 우리는 행복을 발명했다. 최후의 인간들은 이렇게 말하며 눈을 깜빡인다. 저들은 살기 힘든 곳을 떠났다. 온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아직 이웃을 사랑하고 그에게 몸을 비빈다. 온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프게 되거나 불신을 품는 것은 저들에게 죄악으로 통한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걷는다. 돌이나 사람에 아직 걸려 넘어지는 자는 바보다. 이따금 독을 조금씩. 그것이 기분 좋은 꿈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독을 많이. 기분 좋은 죽음을 위해. 사람들은 아직 일한다. 일이 오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오락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다. 둘 다 너무 성가시기 때문이다. 누가 아직 다스리려 하는가? 누가 아직 복종하려 하는가? 둘 다 너무 성가시다. 목자도 없고 하나의 무리일 뿐. 모두가 똑같기를 원하고 모두가 평등하다. 다르게 느끼는 자는 자진해서 정신병원으로 간다. 옛날에는 온 세상이 미쳐 있었다. 가장 세련된 자들이 이렇게 말하며 눈을 깜빡인다. 사람들은 영리하고 일어난 모든 일을 안다. 그래서 비웃기를 끝내지 않는다. 사람들은 아직 다투기도 하지만 금방 화해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탈이 나기 때문이다. 낮을 위한 작은 쾌락과 밤을 위한 작은 쾌락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건강을 공경한다. 우리는 행복을 발명했다. 최후의 인간들은 이렇게 말하며 눈을 깜빡일 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짜라투스트라의 첫 번째 연설이 끝났다. 네, 짜라투스트라가 산 위에서 수행을 하고 내려오니까
그냥 웃기는 꼴이 펼쳐진 겁니다. 사람들이 다들 경멸이라는 말을 하지도 않고 하기도 싫어하고 지배하는 것도 싫고 지배받는 것도 싫고 어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이 오락이기 때문에 가난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고 모두가 똑같기를 원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다르게 느끼는 자는 자진해서 정신병원으로 간다. 우리 사회 같지 않나요? 왜 광화문을 막어? 왜 이렇게 사람이 적어? 왜 이렇게 가사가 어두워? 너는 왜 이래? 쟤는 왜 이래? 이러면서 어떤 일도 없고 어떤 비난도 받지 않고 어떤 사건 사고도 없는 사회를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행복한 거야. 우리는 행복을 발명했어. 이러면서 눈을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온 세상이 미쳐 있었지 라고 가장 세련된 자들이 말하면서 조금 이상한 사람들은 다 정신병원으로 보내고 다 손가락질하고 조금의 사고라도 나면 안 되니까 사회에서 요구를 하는 거죠. 통제는 과해도 좋아.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 앞에 BTS가 공연을 해도 마치 어떤 잘 연출된 북한 사회처럼 사람마다 간격을 어마무지하게 넓게 둬서 멀리서 넷플릭스 항공샷으로 찍으면은 뭔가 굉장히 기괴한 그 모습이 연출되는, 그래 놓고 또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욕하는 그런 모습이 사회에 펼쳐졌던 겁니다. 그래도 욕은 하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다 성가셔서 이제 그런 걸 욕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치고 이런 사회가 정말로 최후의 사람들, 최후의 인간들의 사회일 텐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손가락질이라도 하고 뭐 혐오라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낫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를테면 지금 미국을 보면 세상에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발언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유가가 몇십 프로씩 위아래로 요동치고 주가 지수가 몇 프로씩 올랐다 빠졌다 하는데, 근데 트럼프 발언 몇 분 전에 수천억 달러가 한꺼번에 매도가 되거나 매수가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거를 보고도 뭐 우리나라 사회 같으면은 이미 총이 없어도 몇 명은 죽었을 텐데, 근데 그걸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주의의 그 효시가 되었던 미국 사회가 조용한 걸 보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니츠가 말하는 것처럼 아직 충분히 비옥하고, 그러나 이 땅도 언젠가 메마르고 길들여져서 여기에서 높은 나무가 자랄 수 없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땅은 아직까지 최후의 인간들로 점철되지만은 않은 그런 사회로 보입니다. 물론 이 감정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죠. 건강하지 않은 감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도착적인 사랑이 있을 것이고 어떤 왜곡된 사랑이 있을 것이고 무차별적인 그런 어떤 증오도 있을 것이고 맹목적인 미움도 있겠죠. 건강한 감정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최초의 사랑은 어디서 나올까요? 최초의 미움은?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하다가 문득 생각하게 된 것은 모든 어떤 감정들의 가장 근본적이고 근본적인 만큼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만큼 필연적인 그런 근원은 자기 존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떨 때 기뻐하고 어떨 때 슬퍼하는지를 보면 일단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면 이제 울기를 멈추죠. 그 다음에 배고프거나 불편하면 울어요. 그게 결국에는 자기 보전에 도움이 되면 울기를 멈추고 자기 보전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운다는 거죠. 이런 어떤 자기 존재를 유지하려는 그 성질, 그런 것이 가장 근본적인 감정의 근원지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에고이스틱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뭐 자기 보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타당한 감정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모든 것들의 전제가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없으면 감정도 없으니까요. 그것이 어떻게 표출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이를테면 어떤 자기 보전을 근간으로 한 감정이 역설적으로는 자기 희생을 불러일으킬 만큼 강력한 감정의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은 자기 자식을 위해 몸을 던지는 부모라든가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몸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사는 것보다 제가 사는 것이, 저 사람이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게 더 가치 있다.
혹은 내가 살아봤자 저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식인 거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셀피시한 감정의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역설적으로 자기 보전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거죠. 뭐 정말 너무 이기적이어서 사회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일단은 내가 존재하게끔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따져보는 것이 내가 사랑할 만한 것들과 미워할 만한 것들을 규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진실한 증오도 가장 진실한 사랑도 사실은 다 자기 보존욕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가장 진실한 증오라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내 존재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 혹은 가장 진실한 사랑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있게끔 하는 사람, 나를 존재하게끔 하는 무언가, 내 존재와 관련된 감정, 그것을 양가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사랑 혹은 미움, 사랑 혹은 증오, 그것이 가장 어떤 본질적인 감정의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그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글 중에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건데요. 여기에서 사르트르는 그 연인들이 이야기하는 소유, 그러니까 자기야 넌 내 거, 혹은 내 여자, 내 남자, 뭐 이런 식의 그 소유에 대해서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의 소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되게 낯간지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평생에 이런 표현을 써본 적도 없고 쓸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읽고 아, 저 정도면 나도 쓰겠다. 써야겠다. 나도.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런 어떤 소유의 표현, 소유격을 사용한 표현 이런 것들을 되게 폭력적이라고 느꼈어요. 아니 어떻게 무슨 족쇄를 걸어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유 물건처럼 저렇게 내 거, 너 거 이럴 수가 있는지 음, 뭐 유치하고 뭐한 걸 떠나서 주체를 말살하는 그런 표현이다. 누가 누군가한테 속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좋은가? 오히려 그거를 그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야 되고 그런 소리를 사용한다는 거를 상대방한테 미안해해야 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는 좀 달라졌습니다. 순수하게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깊이 고찰해 본다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즉, 연인은 왜 사랑받기를 원하는가? 만약 사랑이 실로 순수한 육체적 소유의 욕망이었다면 그것은 많은 경우 쉽게 충족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랑을 설명할 때 그토록 자주 사용되는 이 소유라는 개념은 1차적인 것일 수 없다. 타인이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바로 그 존재로서가 아니라면 내가 왜 타인을 소유하고 싶어 하겠는가? 그래서, 아, 내가 너 없으면 죽어. 이를테면, 뭐, 사랑하는 사람이 굳이 아니라, 지금, 제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에크모 장치, 체외 순환기를 끼고 살아야 되는 쥐예요. 만약에 누가 옆에서, 이렇게 내 에크모를 바라보고 있거나, 혹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뭐요, 이거 내 에크모예요. 만지지 마세요. 뭐 이렇게 증오심을 표출하겠죠. 약간의 관심 한번 가져도 저 사람이 만약에 어이쿠 이러면서 코드라도 뽑아버리면 바로 그냥 피가 안 돌아서 죽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로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그거 내 겁니다라고 소유격으로 정당하게 그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어떤 존재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존재하게끔 하는 존재라면 그런 존재라면 그러면 당연히 사용하지 말래도 사용해야겠다 그 소유격을 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 화용론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아니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어떤 그 감정이나 표현의 궁극적인 기반, 토대, 정당한 토대에는 존재가 특히나 나의 자신의 존재가 필연적으로 함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정말로 자기 존재와 관련됐기 때문에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혹은 무언가를 증오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맞느냐 틀리냐 맞는 주장이냐 아니냐는 뭐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그것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BTS를 보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자기 존재와 관련해서 증오하거나 혹은 사랑하거나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따지면은 저도 제 존재와 관련해서 BTS의 광화문 콘서트를 보고 좋아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궁극적으로 들어간다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좋아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좋아하면 되지 않을까요? 싫어하는 거는 좀 뭐 니체가 아무리 싫어하는 것도 뭐 좋아하는 것도 다 어떤 그 위버맨시가 가는 과정에서 다 있는 일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싫어하는 것보단 좋아하는 게 낫죠. 뭐 위버맨시 되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말고 지금 당장에 어쨌든 간에 멈춰 있지 않는 한에서 싫어하는 것보단 좋아하는 쪽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푸는 쪽으로 살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BTS 콘서트 좋았다. 여러분 앨범 들어보세요. 좋아요. 좀 뭐 결에 뭐 이런 가사가 중간중간에 나와가지고 흠칫흠칫하긴 하지만 그것도 뭐 그 밴드 그 보이 밴드의 발전사로 보면 원래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대충 그 20살 중후반에 병장 티를 못 벗으면 그렇게 결에 얘기하고 막 남자다움 막 보여주겠다고 바디 투 바디 막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다음 앨범쯤 되면 갑자기 H.O.T 캔디 비슷하게 엉덩이로 막 바닥 방방방 뛰면서 그러고 나올 것 같아요. 원래 그 군대 다녀오면 딱 그 시기가 그렇게 어떤 남성성을 발현하고 싶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게 자기 존재와 막 연관을 지어서 감정을 표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좋은 쪽으로 고여있지 않는 한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감정의 스케일 안에서 그 포텐셜을 좋은 방향으로 끄집어내는 쪽으로 살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챗바퀴 라디오 내용과 관련해서 들어보신 어떤 책의 내용이든 아니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몇 권에 네가 읽었다고 주장하는 그 미워할 줄 모르는 애들은 사랑할 줄도 몰라 이런 구절을 찾았다 라든가 아니면은 BTS 앨범 구리던데 뭐 이런 내 존재와 관련해서 구리던데 뭐 이런 식의 비난이든 뭐든 간에 그래도 오늘 방송 듣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거든. 언제나처럼 더보기란이나 아니면은 게시판에 있는 쥐구멍 레터 보내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쥐구멍에 레터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6년 3월 마지막 주 챗바퀴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같은 4월 첫날 첫째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챗바퀴를 또 열심히 굴리다가 다음 주에 또 마이크를 켜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르모트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기억나지 않아 어젯밤 꿈조차